엄마. 억만장자 김민주는 자선단체에서 노숙자들과 줄을 서서 음식을 받는 어머니 이순자 씨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여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은 영양실조와 고통으로 피폐해져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는 매달 4천만 원을 보내고 있었다. 그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의 피를 분노로 끓어오르게 했다. 35세의 김민주는 유리제국의 왕이었다.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 80층에 걸쳐있는 그의 펜트하우스는 구름을 뚫고 솟아 있었다. 그곳은 차가운 대리석, 끝없는 전망,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기술로 가득 찬 고요한 세상이었다. 그는 방금 아시아 인공지능 지형을 재편하는 5조 원 규모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통화를 마쳤다. 경쟁자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다. 거래는 성사됐다. 진행시켜. 김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성공에 익숙한 권위의 단조로운 음성이었다. 그가 전화를 끊자 펜트하우스의 침묵이 그를 압도했다. 그의 발 아래 펼쳐진 밤의 도시만큼이나 거대한 공허함이었다. 그는 실크 넥타이를 풀었다. 그는 금융기술의 신동이었고 넥서스 AI의 창립자였으며 시장을 예측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승리는 입안의 재처럼 텅 비어 느껴졌다. 고독한 축하를 피하듯 그의 시선은 윤기 나는 흑단 책상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수정 트로피와 홀로그램 프로토타입들 사이에 방 전체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물건이 놓여 있었다. 은색 액자에 담긴 낡은 사진 한 장.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사진에서는 추억의 냄새가 났다. 낡은 소파에 옹기종기 모여 앉은 세 사람. 그는 그 소파에서 스튜와 값싼 비누 냄새가 났던 것을 기억했다. 10살의 그는 과학 박람회 트로피를 들고 있는 마르고 두꺼운 안경을 쓴 민준이었다. 그의 옆에는 7살 된 여동생 김은지가 반항적인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중앙에는 두 사람을 안고 있는 이순자 씨가 있었다. 순자 씨는 그의 친어머니가 아니었지만 유일한 어머니였다.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날 이미 은퇴했어야 할 순자 씨는 고아원에 가서 민준과 은지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자신의 작은 아파트로 데려왔다.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내가 숨쉬는 한 너희는 내 자식이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약속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 그들은 그날부터 그녀를 어머니 순자라고 불렀다. 순자 씨는 밤에는 사무실을 청소하고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며 손이 갈라지고 관절염으로 손가락 마디가 부어오를 때까지 일했다. 모든 것은 민준이 책을 가질 수 있도록, 은지가 신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기억 하나가 기차처럼 강렬하게 민준을 강타했다. 12살의 그가 공중에 편지를 흔들며 너무 크게 소리쳐서 이웃들이 벽을 두드렸다. 엄마 순자! 장학금! 한국과학영재학교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밀가루를 뒤집어 쓴 순자 씨는 밀대를 놓쳤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울음이 그녀를 흔들었다. 그녀는 숨이 막힐 정도로 그를 꽉 안았고 뜨거운 눈물이 그의 머리카락을 적셨다. 내 천재 아들, 내 용감한 아들. 그녀는 목이 메이는 듯한 목소리로 흐느꼈다. 너무나 강렬한 자부심에 마치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나는 알고 있었어. 네가 특별하다는 걸 알았어. 너는 세상을 바꿀 거야, 민준. 아주 높이 날아오를 거야. 그는 부엌 구석에서 못마땅한 표정으로 쳐다보던 은지의 시선을 기억했다. 순자 씨는 항상 은지를 걱정하며 이미 비뚤어진 기미를 보이던 아이의 길을 바로잡으려 애썼다. 은지야, 그 애는 너에게 좋지 않다. 순자 씨는 피곤한 목소리로 몰래 도망쳤던 문제아를 언급하며 충고했다. 내 길을 바꿔야 한다. 그러나 은지는 결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민주는 현실로 돌아왔다. 죄책감은 그의 뱃속에 차가운 돌멩이처럼 자리 잡았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본 게 언제였던가. 8개월 전 크리스마스에 잠깐 들렀다가 도쿄로 합병건 때문에 날아갔다. 마지막 통화는 아마 6주 전. 너무 오래되었다고 그는 자신을 정당화했다. 바빴어. 이들을 위해 그녀가 다시는 누구의 바닥도 청소하지 않도록 여왕처럼 쉴 수 있도록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어. 그는 신용카드처럼 얇은 자신의 회사 프로토타입 휴대폰을 꺼냈다. 은행 앱을 열었다. 그가 설정해둔 유일한 개인 이체 내역이 거기에 있었다. 매월 자동 이체 4천만 원. 수신자, 이순자. 어제 발송됨. 뱃속의 돌멩이가 조금 가벼워졌다. 매달 4천만 원씩 빠짐없이. 그 정도면 충분하고도 남았다. 어떤 사치품이든 어떤 필요든 다 충당할 수 있었다. 어머니 순자 씨는 여왕처럼 살고 있었다. 일찍 결혼하여 15살,
13살 된 두 아들을 둔 은지는 그가 조용한 교회에 사준 큰 집에서 순자 씨와 함께 살고 있었다. 은지가 그녀를 돌보고 있었다. 그는 그 사실에 감사했다. 그는 전화하기로 결심했다. 최소한 그 정도는 할 수 있었다. 그는 은지 연락처를 눌렀다. 전화는 1번, 2번, 3번, 4번 울렸다. 그가 끊으려 할 때 그녀가 받았다. 여보세요. 은지의 목소리는 약하고 끊어질 듯한 속삭임 같았다. 마치 울음을 참는 듯했다. 민준의 죄책감이 치솟았다. 은지야, 나 민준이야. 괜찮아?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수화기 너머로 지친 한숨이 들렸다. 무한한 피로감이 느껴지는 소리였다. 민준아, 어쩌다 전화를 다 했어? 은지는 목이 메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난 괜찮아. 그냥 하루가 길었어. 어머니 순자 때문이야? 민준은 가슴이 답답해져 물었다. 편찮으신 거야?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뭐? 아니. 은지는 기쁨이라기보다 공포에 가까운 짧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아니, 괜찮으셔. 알잖아. 쉬고 계셔. 겨우 좀 전에 눕게 해드렸어. 민준은 눈살을 찌푸렸다. 저녁 7시 30분이었다. 벌써 쉬고 계신다고? 또 한숨이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더 깊고 고통스러웠다. 아유, 민준아, 넌 정말 모를 거야. 노인들은 다 그래. 특히 돈이 많으면 제멋대로 변해. 피곤하면 우리가 돌봐야 하고 아프면 병원에 모셔야 해. 너무 고집세고 아무 말도 안 들어. 우리 가족한테는 큰 문제야. 넌 그저 돈만 보내고 편하지. 하지만 우리는 매일 그녀를 견뎌야 해. 특히 내 아이들은. 준수는 15살이고 지훈이는 13살인데 물론 할머니를 사랑하지. 하지만 온 집안을 뛰어다니고 음악 틀고 친구들도 오고 어머니 순자 씨는 시끄러운 소리에 너무 예민해하셔. 거의 싫어한다고 할 수 있지. 난 어머니를 조용히 지내시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힘든 일이야. 가끔 혼란스러워하시고 물건을 잊어버리기도 하셔. 지쳐 죽겠어. 민주는 6천만 원짜리 이탈리아산 가죽 의자에 앉았다. 그는 작고 이기적이라고 느꼈다. 항상 문제아였고 고등학생 때 임신했던 여동생이 이제는 성녀이자 희생적인 간병인이 되었다니. 은지야, 정말 미안하다. 그는 진심 어린 감사함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돈이 도움이 되지. 은지는 즉시 실용적인 어조로 대답했다. 방금 송금 도착했어. 고마워. 그녀는 계산된 침묵을 지켰다. 정말 때마침이었네. 사실 관절염 때문에 수입 약값이 또 올랐어. 오빠가 내주는 고급 의료보험도. 글쎄, 보험료가 엄청나. 특별 치료비도 겨우 감당하고 있어. 치료비? 민준이 놀라서 물었다. 응, 물리치료, 작업치료, 정신활동 유지에 필요한 것들. 그녀는 서둘러 말했다. 걱정 마, 다 처리하고 있어. 겨우겨우 해내고 있지만 어머니 순자 씨가 받을 만한 대우잖아, 그렇지? 당연하지. 물론이야. 민준이 말했다. 이번 주말에 가봐야겠어. 꼭 만나봐야 해. 안 돼. 은지의 대답은 너무나 빠르고 날카로워서 민준은 얼어붙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내 말은 은지는 목소리를 가다듬어 부드럽고 슬프게 말했다. 아유, 민준아, 오해하지 마, 정말. 하지만 오빠가 오면 어머니가 너무 불안해하셔. 흥분하시고. 지난 크리스마스 때 오빠가 급히 떠난 후로 기억나. 너무 흥분해서 이틀 동안 열병을 앓으셨어. 이젠 예전 같지 않으셔. 안정적으로 지내시는 게 더 좋아. 그리고 솔직히 그녀의 목소리는 은밀한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오빠를 보는 게 어머니에게는 상처가 돼. 오빠가 예전에 착한 아이가 아니라는 게 상처가 된다고. 오빠는 김민준 회장님 억만장자잖아. 이젠 마치 위압적인 낯선 사람 같아서 어머니에게 좋지 않아. 이 말은 민준의 가장 큰 불안감을 직접적으로 강타했다. 이제 여동생에 의해 그의 완벽한 핑계가 정당화된 셈이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 오빠. 은지는 이제 조종의 위안이 되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어머니는 오빠가 사랑한다는 걸 아셔.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걸 아신다고. 그리고 난 여기 있어. 내가 어머니의 손과 발이야. 어머니 걱정하지 마. 알았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오빠는 그저 어머니가 항상 말했던 대로 세상을 계속 바꿔나가. 이 조작은 걸작이었다. 그녀는 그가 가지 않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했지만 가지 않아도 된다고 정당화시켰다. 그녀는 은지의 희생에 감사하고 돈의 흐름을 유지해야 할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 고맙다, 은지야, 정말. 그는 안도감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최고다. 어머니께 큰 키스 전해줘. 곧 전화하겠다고 말씀드려. 그럴게. 은지가 약속했다. 푹 쉬어, 오빠.
그리고 돈 고마워. 정말 돈 없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민주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책상 위 사진을 응시했다. 죄책감의 무게는 사라지고 따뜻한 감사함으로 대체되었다. 그의 여동생, 그의 문제 많던 여동생이 철들었다. 어머니 순자 씨는 안전하고 편안하며 고급 약과 치료를 받고 있었고 10대 손주들과 함께 잘 돌보아지고 있었다. 그는 일어서서 마호가니 밭 쪽으로 걸어가 중고차 값보다 비싼 위스키 한 병을 꺼냈다. 그는 잔에 술을 따르고 혼자 사진을 향해 건배했다. 어머니 순자, 당신을 위해. 그는 다시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속삭였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그 조용하다고 여겨지던 집에서 민준의 전화는 끝이 났다. 어머니 순자 씨는 2층 욕실에서 낡은 칫솔로 바닥을 문지르며 무릎을 꿇고 있었다. 민준이었니?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며 경멸하는 눈빛으로 문에 서 있는 은지를 올려다보았다. 응. 은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나를 찾았어? 순자 씨가 물었다. 은지는 차갑고 잔인하게 웃었다. 당신을 찾아? 순자 엄마, 자신을 봐. 당신은 한심한 노인이야. 그는 수십억을 버느라 바빠. 당신을 기억할 시간이 있다고 정말 생각해? 당신이 창피한 거야. 그래서 전화 안 하는 거야. 순자 씨의 얼굴은 무너져 내렸다. 계속 청소해. 은지는 30년 동안 응어리진 질투로 굳어진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리고 당신에게 지붕을 제공하는 나에게 감사해. 왜냐하면 그는 당신에게 단 한 푼도 보내지 않거든. 당신은 내 짐이야. 알겠어? 오직 나의 짐이라고. 순자 씨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조용한 눈물이 더러운 타일에 떨어졌다. 모든 말을 믿으며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천재 소년이 이제 자신의 삶에서 자신을 지워버렸다고 믿었다. 그 몇 킬로미터 떨어진 민준이 사준 고급 교회 주택에서 어머니 순자 씨의 삶은 조용한 지옥이었다. 치료도 고급 약도 없었다. 시끄러운 보일러 옆 지하 저장고에 차가운 방만이 있을 뿐이었다. 보일러가 켜질 때마다 그녀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은지의 손님용 욕실 바닥은 15살 난 증손자 준수가 일부러 쏟은 탄산음료 때문에 끈적거렸다. 더 빨리 해, 할망구. 은지의 목소리가 욕실 문에서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려왔다. 그 얼룩은 저절로 지워지지 않아. 정말 느려 터졌네. 순자 씨는 몸을 움츠렸다. 뼈들이 비명을 질렀다. 값싼 화학 세제 냄새가 그녀의 눈을 태웠다. 미안하다 얘야. 거의 다 끝났어. 순자 씨는 겨우 속삭이며 말했다. 그녀는 더 세게 문질렀다. 관절염으로 마디가 굵고 변형된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차가운 타일에 닿았다. 은지는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벽하게 손질된 손톱을 바라보며 욕실로 들어왔다. 봐. 당신은 방해물이야. 느려 터지고 쓸모없고 겨우 바닥 청소도 제대로 못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순자 씨의 눈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내가 중요하지 않다면 상관없지만 민준이와 이야기하고 싶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어. 제발 다시 전화해줘. 아유 순자 엄마 제발. 은지는 이 순간을 즐기듯 비웃었다. 왜 그렇게 모두에게 귀찮은 존재가 되려고 해. 그를 편안하게 살게 놔줘. 그는 이미 충분히 바빠. 내가 전화해도 받지 않을 때도 있어. 민준이가 정말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는 내 아들이었어. 나를 사랑했어.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조금이라도 나를 사랑해야 해. 순자 씨는 눈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며 속삭였다. 은지는 몸을 굽혔다. 전혀 부드러움이 없는 행동이었다. 그녀는 순자 씨의 턱을 강하게 잡고 강제로 그녀를 보게 만들었다. 그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야. 그는 억만장자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은지는 30년간의 질투의 도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그의 어머니가 늙고 쇠약해진 가난한 노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창피해해. 그래서 전화도 안 하고 그래서 찾아오지도 않는 거야. 아니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를 싫어해. 그래 순자 엄마. 그래서 그는 당신에게 단 한 푼도 보내지 않아. 은지는 더 세게 움켜쥐며 거짓말했다. 당신이 청소할 이 바닥과 먹을 그 차가운 잔반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나 때문이야.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내 오빠를 편애했던 여자에게 희생하고 있거든. 항상 내게 은지야. 내 길을 바꿔야 한다. 그 애는 너에게 좋지 않다는 바보 같은 충고만 하던 여자에게. 하지만 당신은 항상 그를 자랑스러워했지.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지붕을 제공하는 것에 무릎 꿇고 감사하고 닥쳐. 은지는 순자 씨의 턱을 밀치듯 놓았다. 순자 씨는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못했다. 울음이 그녀를 조용히 흔들었다.
눈물은 더러운 양동이의 물과 섞였다. 거짓말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녹여버리는 산성 같았다. 그녀가 사랑하는 민준, 그녀의 천재 아들이 그녀를 경멸하고 있었다.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증손자들의 도착을 알렸다. 15살 준수와 13살 지훈이는 오만한 10대 허리케인처럼 들어와 민준이 사준 명품 백팩을 순자씨가 방금 청소한 바닥에 내던졌다. 할망구, 밥 줘. 준수가 소파에서 소리쳤다. 민준이 사준 최신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순자씨는 더러운 천으로 눈물을 닦고 떨리는 다리로 서둘러 부엌으로 갔다. 그녀는 은지가 그들을 위해 준비해둔 샌드위치를 내왔다. 어린 지훈이가 샌드위치를 집어 냄새를 맡았다. 이거 마요네즈 들어있잖아. 내가 싫어하는 거 알면서. 아이는 샌드위치를 경멸하듯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다. 지금 당장 다른 거 만들어와. 쓸모없는 노인. 하지만 얘야, 내 엄마가. 순자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내 엄마가 당신은 우리 하녀라고 했어. 준수가 차갑게 올려다보며 말을 가로챘다. 그리고 못된 하녀지. 지금 당장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엄마한테 또 대든다고 이를 거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순자씨는 가슴이 저리는 채로 바닥에 떨어진 샌드위치를 주우려고 몸을 굽혔다. 두 10대 아이들은 그녀를 비웃었다. 밤은 더 끔찍했다. 은지의 남편 박성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늦게 들어왔다. 값싼 술 냄새가 현관을 가득 채웠다. 내 저녁은 어디 있어? 그가 으르렁거렸다. 은지는 그를 맞이하러 달려갔고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다. 자기, 기다리고 있었어. 그 쓸모없는 노인 순자가 항상 그렇듯이 준비를 안 했어. 또 다른 거짓말이었다. 순자 씨는 부엌에 몰래 숨어 그날의 유일한 식사였던 딱딱한 빵 조각을 먹고 있었다. 성호가 부엌으로 난입하여 그녀를 발견했다. 거기 있었네. 기생충 같은 노인. 그가 으르렁거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술로 붉어져 있었다. 또 먹고 있군. 당신이 하는 일은 먹고 내 집에서 방해만 되는 거야. 이건 그냥 빵 조각이었어요. 순자 씨는 겁에 질려 말을 더듬었다. 성호는 전자레인지에 있는 자신의 차가운 접시를 보았다. 그리고 이건 얼음처럼 차가워. 내가 이런 쓰레기를 먹을 거라고 생각해? 분노에 찬 성호는 접시를 잡고 벽에 내동댕이 쳤다. 순자 씨의 머리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도자기가 폭발하며 파편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아, 순자 씨는 얼굴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다. 내 눈앞에서 사라져! 성호가 강하게 밀치며 소리쳤다. 내 아내가 아니었으면 당신은 도랑에서 죽었을 거야. 배은망덕한 노인 같으니라고. 순자 씨는 흐느끼며 비틀거렸고 부엌을 도망쳤다. 은지는 복도에서 이 모든 것을 만족스럽고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고 있었다. 잘 배웠기를 바란다, 순자 엄마. 은지는 침착하게 말했다. 아무도 당신을 원하지 않아. 당신은 귀찮은 존재야.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순자 씨는 지하실 방으로 달려갔다. 낡은 야전 침대에 앉아 어둠 속에서 민준이 사준 거대한 TV로 영화를 보며 웃는 가족들의 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성호가 밀친 충격으로 등은 아팠고 만성적인 굶주림으로 배는 아팠지만 가장 아픈 것은 산산조각 난 마음이었다. 민준이는 나를 싫어해. 내가 창피한가 봐. 나는 방해물이고 짐이야. 은지의 말들이 그녀의 유일한 현실이었다. 그녀는 일어섰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얇은 매트리스 아래를 뒤졌다.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다. 세상에서 그녀에게 속한 유일한 것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사진이 있었다. 10살의 민준이 트로피를 들고 있는 사진, 7살의 은지가 찡그린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 그리고 중앙에는 두 아이를 팔로 안고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 순자 씨는 사진에 입을 맞췄다. 그녀의 눈물이 천재 아들의 웃는 얼굴을 적셨다. 미안하다, 민준아. 그녀는 사진에 속삭였다. 내게 창피한 존재가 되어 미안하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을게. 그녀는 유일하게 가진 구멍난 낡은 스웨터를 입었다. 주머니 안에 사진이 든 천주머니를 꼭 쥐었다. 뒷마당으로 통하는 지하실 문을 열었다. 밤은 차가웠고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이 사준 집, 은지가 자신의 지옥으로 만든 그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사진 한 장과 자신이 그토록 아끼던 손자가 자신을 경멸한다는 절대적인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억만장자를 키워낸 여인, 어머니 순자 씨는 어두운 거리로 나섰다. 방해물이 되는 것을 멈추기 위해 도망쳐야 한다는 것만을 알 뿐 목적지 없이 걸었다. 3주가 흘렀다.
3주 동안 어머니 순자 씨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도시의 혹독한 기계 속 또 하나의 유령이었다. 이틀 밤을 버스 정류장에서 잤고 결국 쫓겨났다. 마침내 추위와 굶주림에 떨며 그녀는 빈민가의 착한 사마리아인 선교회에 도착했다. 질문하지 않고 따뜻한 수프와 공동 침실의 야전 침대를 제공하는 수녀들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같은 3주 동안 민주는 9억 달러 규모의 독일 로봇 스타트업 인수를 마무리했다. 그의 세상과 그녀의 세상 사이의 대조는 엄청날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수준이었다. 민준의 삶은 이사회 회의와 시장 예측에 의해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홍보 책임자 이수현이 그의 유리 사무실로 들어왔다. 민준 씨, 이사회가 고집해요. 수현은 태블릿을 건네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사들은 브랜드에 더 많은 마음을 보여주길 원해요. 이번 달 기부금은 민준 씨가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요. 민준은 이 말을 문지르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홍보 행사를 싫어했다. 이럴 시간 없어 수현. 그냥 이체해. 협상 불가해요. 수현이 주장했다. 서부지구의 착한 사마리아인 선교회예요. 지역 천재가 자신의 옛 동네를 돕는다는 스토리에 완벽해요. 가서 수표를 전달하고 웃고 떠나세요. 길어야 한 시간이에요. 민주는 자신의 일정을 보았다. 꽉 차 있었지만 수현이 옳다는 것을 알았다. 좋아. 그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차를 준비시켜. 하지만 아주 빨리. 정말 빨리. 민준의 검은 마이바흐, 교회 전체보다 비싼 방탄 차량은 서부지구의 부서진 길거리를 미끄러져 내려갔다. 차는 조용한 캡슐이었고 틈새로 스며드는 튀김과 하수구 냄새, 소음으로부터 그를 고립시켰다. 민주는 실크 넥타이를 매만지며 깊은 불편함을 느꼈다. 마치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위를 걷는 우주 비행사 같았다. 그가 내리자 카메라가 그를 둘러쌌다. 소수의 지역 주민들과 노숙자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차분한 얼굴과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을 가진 수석 수녀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다가왔다. 환영합니다, 김민준 대표님. 수녀는 조용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마리아 수녀입니다. 대표님의 기부금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먹여야 할 입이 많습니다. 민주는 억지로 사업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는 비서의 손에서 거대한 스티로폼 수표를 받아 마리아 수녀에게 카메라 앞에서 건넸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연출된 순간 자비로운 억만장자와 겸손한 수녀의 모습을 포착했다. 이곳에 있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민주는 마이크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넥서스 AI는 진정한 성공이 우리가 축적한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사람, 특히 우리 어르신들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측정된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는 수현이 써준 연설을 계속했다. 존엄과 존경에 대한 공허한 말들은 심지어 그 자신에게도 공허하게 들렸다. 그들은 우리가 누리는 세상을 건설했습니다. 그가 결론을 내리자 카메라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이 평화와 편안함 속에서 황금기를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우리의 성스러운 의무입니다. 연출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주는 마리아 수녀와 악수했다. 가짜 부부는 끝났다. 그는 수정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비서에게 몸을 돌렸다. 하지만 수현이 재빨리 그를 가로막았다. 민준 씨, 완벽했어요. 그녀는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하지만 사진 한 장이 더 필요해요. 진짜 인간적인 것. 저기 음식 배급줄 보이시죠? 기부팀이 음식을 배식하고 있어요. 민준 씨가 배식하는 모습을 찍고 싶어요.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요. 연례 보고서 표지가 될 거예요. 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이것을 싫어했다. 서커스 같았고 가짜였다. 하지만 사진작가가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다. 1분.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우린 갈 거야. 그는 100만 원짜리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음식을 나누어주는 긴 접이식 테이블로 걸어갔다. 스튜와 빵 냄새가 순자 씨의 부엌에 대한 날카로운 기억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는 짜증스럽게 그것을 떨쳐냈다. 마리아 수녀가 큰 국자를 건넸다. 하느님의 축복이 있기를 대표님. 그녀는 비꼬는 말 없이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사업적인 미소는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노숙자들의 줄이 앞으로 나아갔다. 그들은 이름 없는 얼굴들이었고 삶에 지쳐 있었으며 조용한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요. 그가 말하며 종이 접시에 스튜 한 국자를 담았다. 잘 드세요. 다음 분. 비서가 불렀다. 민주는 기계적으로 음식을 배식했다. 스튜, 빵, 스튜, 빵.
그는 그저 끝내고 가고 싶었다. 그때 다음 사람이 그의 앞에 섰다. 노인이었다. 그녀는 심하게 허리가 굽어 얼굴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머리카락은 하얗지만 숱이 적고 헝클어져 있었다. 낡은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너무 더러워서 걸레 같았다. 그 아래에는 역시 낡은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음식 냄비에 고정되어 있었고 배고픔에 집중하여 음식을 배식하는 남자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다. 눈에 띄게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슈퍼마켓에서 주는 투명한 비닐봉투를 내밀었다. 민주는 국자를 들어 음식을 담을 준비를 했다. 그의 가짜 미소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손은 중간에 멈췄다. 온 세상이 멈췄다. 허리 굽은 그 모습 속 뭔가의 시간이 멈췄다. 골목의 소음, 사람들의 웅성거림, 사진작가의 카메라 셔터 소리,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저 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의 뇌는 불가능하다고 외쳤다. 그러나 그의 눈은 진실을 보고 있었다. 그는 영양실조로 날카로워진 코의 정확한 곡선을 보았다. 어릴 때 매일 밤 잠들기 전 키스했던 왼쪽 눈썹 옆에 작은 흉터를 보았다. 관절염으로 붓고 붉어진 그녀의 손가락 마디가 비닐봉투를 필사적으로 쥐고 있는 정확한 모습을 보았다. 김민준의 세상은 축이 기울었다. 그의 폐에서 공기가 빨려나갔다. 무거운 금속 국자가 그의 축 늘어진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떨어졌다. 스테인리스 냄비 가장자리에 부딪히는 금속 소리가 조용한 골목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큰 소리였다. 그의 비서가 몸을 돌렸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사진작가는 그 순간이 진짜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본능적으로 플래시를 터뜨렸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란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두려움과 혼란으로 흐려진 그녀의 눈은 그의 눈과 마주쳤다. 그가 그녀를 보았고 그녀가 그를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매달 4천만 원의 거짓말, 고급 약과 치료의 거짓말, 그녀를 돌보던 성녀 같은 여동생의 거짓말, 모든 것이 산산조각났다. 그녀였다. 배고프고 혼자이며 망가져 있었다. 그녀는 그의 어머니 순자였다. 민주는 얼어붙었다. 그의 홍보용 미소는 녹아내려 창백한 공포의 가면을 남겼다. 그는 노인을 빤히 쳐다보았다. 노인도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민준에게 그녀는 유령처럼 보였다. 순자 씨에게는 자신이 가장 창피하게 여겼던 남자에게 발각된 순간이었다. 오빠에게 창피한 존재다. 오빠는 당신을 싫어한다. 당신은 방해물이다. 은지의 거짓말이 순자 씨의 머릿속에서 폭발했다. 이 남자는 그녀의 손자가 아니라 그녀의 심판자였다. 그녀는 민준의 얼굴에서 충격의 표정을 보았고 그것을 혼란이 아닌 혐오로 해석했다. 안 돼, 제발 안 돼. 순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순수한 공포가 그녀의 눈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수녀에게 내밀었던 비닐봉투를 놓쳤다. 음식, 빵, 채소들이 더러운 바닥에 굴러떨어졌다. 민준 씨, 괜찮아요? 정신 차려요. 그의 홍보 책임자 수현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의 옆에서 들렸다. 그의 경호원은 위협이 있다고 생각하여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러나 민주는 그들을 듣지 못했다. 그는 순자 씨가 봉투를 놓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이 절대적인 공포의 가면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보았고 그녀가 연약한 다리가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빨리 몸을 돌려 달아나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달아나는 것을 허리 굽고 더럽고 겁에 질려 그로부터 도망치는 그녀를 보는 것이 민준의 마비를 깨뜨렸다. 충격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원초적인 고통의 포효로 변했다. 엄마 순자, 민준이 포효했다. 그의 목소리는 골목 전체를 침묵시키는 고통으로 깨졌다. 그는 수현을 무시했다. 순수한 본능으로 계속 사진을 찍어대는 사진작가를 무시했다. 자신을 막으려던 경호원을 밀쳤다. 대표님, 기다리세요. 경호원이 소리쳤다. 그러나 민주는 이미 달리고 있었다. 그는 접이식 테이블을 뛰어넘었고 냄비들이 쓰러졌다. 줄에 서 있던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길을 비켰다. 그는 미친 듯이 달렸다. 수천만 원짜리 정장은 스튜와 골목의 흙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옆 골목으로 사라지는 회색 형상에 고정되어 있었다. 엄마, 기다려요, 제발. 그가 소리쳤다. 순자 씨는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울면서 달아나려 애썼다. 나를 놔줘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가려던 참이었어. 네가 나를 보지 않기를 바랐어. 그녀가 쓰레기 더미에 걸려 넘어지려는 순간 그가 그녀를 붙잡았다. 민주는 그녀가 넘어지지 않도록 어깨를 잡았다. 그 접촉은 전기가 통하는 듯 했다. 거의 1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를 만지는 것이었다.
마른 나뭇가지 한 묶음을 잡는 것 같았다. 그녀는 너무 가벼워서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다. 묵은 빨래와 땀 냄새가 그를 강타했고 눈이 따가웠다. 엄마, 뭐 하고 계셨어요? 민주는 이제 목이 메이는 흐느낌으로 물었다. 그는 그녀를 돌려세워 자신을 보게 했다. 나를 보지 마, 제발.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애원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렸다. 민준아, 창피하게 해서 미안하다. 미안해. 나는 방해물이야. 이미 알고 있어. 나는 도시를 떠나려던 참이었어. 네가 나를 함께 있는 걸 보지 않기를 바랐어. 민주는 세상이 발 아래에서 기울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뇌는 그 말을 처리할 수 없었다. 창피, 방해물. 뭐? 무슨 말이에요? 그는 순식간에 수천 가지 생각을 하며 물었다. 당신은 방해물이 아니에요, 엄마. 나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꼈다. 은지가 말해줬어. 내가 당신에게 창피한 존재라고. 그래서 전화도 안 하는 거라고. 내가 짐이고 은지가 동정심 때문에 나를 돌봤다고.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해. 민주는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듯 그녀를 놓았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 골목은 좁아지는 것 같았다. 순자 씨의 말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은지가 말해줬어. 당신에게 창피한 존재라고. 그래서 전화도 안 한다고. 은지가 동정심 때문에 나를 돌봤다고. 그러자 은지와 통화했던 자신의 목소리, 그녀의 희생을 믿었던 자신의 목소리가 바보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망가진 이 여인, 자신을 키워낸 여인, 자신이 그녀를 너무나 경멸한다고 믿어 그에게 창피가 될까봐 거리에서 구걸하는 것을 택했던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가 느낀 분노는 너무나 순수하고 폭발적이라 거의 그를 눈멀게 했다. 그의 여동생을 향한 분노와 바다처럼 무거운 죄책감의 파도가 그 자신에게 향했다. 엄마, 내 말 들어요. 민주는 차가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는 다시 그녀를 잡고 이번에는 부드럽게 그녀의 얼굴에서 손을 내리도록 강요했다. 그는 분노와 고통의 눈물로 가득 찬 자신의 눈으로 그녀를 보게 만들었다. 은지가 뭐라고 했어요? 그가 물었다. 오빠가. 당신이? 그가 더듬거렸다. 내가 당신에게 돈을 보내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가 위험할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순자 씨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보았다. 돈이요? 아니야, 아들아. 그녀는 당신이 나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내가 그녀의 짐이라고 말했어. 엄마. 그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엄마 순자, 내가 4천만 원을 보내고 있었어요. 당신의 고급 의료 보험을 위해, 당신의 치료를 위해, 당신의 식사를 위해 수년 동안 매달 4천만 원을. 은지는 당신이 모든 돈을 쓰고 있다고 말했어요. 은지는 내가 당신을 돌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순자 씨는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이번에는 그녀가 충격에 빠졌다. 수치심의 눈물은 멈추고 절대적인 혼란으로 대체되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4천? 그녀가 속삭였다. 아니야, 아들아. 아니, 은지는 잔반은 그녀의 동정심 때문이라고 말했어. 민주는 눈을 감았다. 세상이 맑아졌다. 그는 거짓말을 보았고, 질투를 보았고, 잔인함을 보았다. 천재소년, 억만장자, 시장을 예측하는 남자. 그가 믿었던 유일한 사람에게 속고, 강탈당하고, 조종당했다. 그리고 그가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그의 어머니 순자 씨는 그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믿으며 학대의 악몽 속에서 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적절한 거리에서 지켜보던 마리아 수녀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끔찍한 이해로 가득했다. 대표님, 수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생각에는 두 분 모두 끔찍한 속임수의 희생자이신 것 같습니다. 민주는 더러운 골목에 가만히 서서 할머니의 어깨를 잡고 있었다. 그녀의 말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졌고 각각의 말은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다. 당신에게 창피한 존재라고, 그래서 전화도 안 한다고, 잔반은 그녀의 동정심 때문이라고, 4천만 원. 복잡한 알고리즘을 처리하는 그의 뇌는 그 배신의 규모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그것은 너무나 체계적이고 깊은 악행이라 논리를 거부했다. 순자 씨는 혼란과 공포의 가면을 쓴 채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이 정말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를 안도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무엇이 진짜였을까? 자신을 경멸하는 그, 아니면 자신에게 거금을 보내는 손자. 긴장된 침묵을 깬 것은 마리아 수녀였다.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차분한 얼굴에는 이제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김민준 대표님, 수녀는 단호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순자 어르신의 말씀을 확인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3주 전 비참한 상태로 저희 문에 도착했습니다. 굶주려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돌려 수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녀는 치매가 아닙니다. 마리아 수녀는 다음에 올 거짓말을 읽는 듯 고개를 저으며 계속했다. 영양실조와 빈혈, 그리고 너무 심각한 비타민 결핍으로 의식이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민주는 턱을 너무 세게 악물어 아팠다. 또 뭐가 있죠? 강 박사님이 한숨을 쉬며 얼굴을 문질렀다. 팔과 등에, 손목에 오래된 멍자국이 있어요. 방어적 패턴입니다, 민준 씨. 누군가 그녀를 오랫동안 심하게 흔들었어요. 이건 낙상이 아니에요. 이건 학대입니다. 민주는 발밑의 땅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정신적 조작과 육체적 폭력은 별개였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그녀를 안정시켜주세요. 오늘 밤 제 집으로 이송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민주는 감정 없고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혈과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할 겁니다. 박사님이 말을 시작했다. 최고의 대우를 받을 겁니다. 처리하세요. 민준이 말을 끊었다. 그는 돌아서서 쇼퍼가 문을 열고 기다리는 마이바흐로 걸어갔다. 쇼퍼는 상사의 비참한 상태를 못 본 척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민준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다. 그는 변호사 최 씨에게 전화했다. 모든 것을 원해. 그가 한 말은 이것뿐이었다. 민준 씨, 무엇에 대한 모든 것이요? 최 변호사가 물었다. 김은지와 그녀의 남편 박성호. 지난 15년 동안 내 할머니를 돌본다는 명목으로 그들에게 보낸 모든 돈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를 원해. 은행 거래 내역, 신용카드 구매 내역, 재산 기록, 소셜미디어, 모든 것을. 포렌식 팀을 풀어. 비용은 상관없어. 내일 아침 6시까지 내 책상에 올려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준 씨, 그건 엄청난 양의 데이터예요. 며칠은 걸릴 겁니다. 아침 6시, 최 변호사. 민준이 말했다. 아니면 새로운 고객을 찾을 거야.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어머니 순자 씨는 개인 앰뷸런스에 실려 민준의 펜트하우스로 이송되었다. 그는 입구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휠체어에 움츠려 앉아 높은 천장, 대리석, 유리벽을 겁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마치 다른 종류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믿었다. 아들아, 너무 과분하다. 그녀는 팔걸이를 꼭 잡으며 속삭였다. 나는 여기 있을 수 없어. 이곳은 엄마. 민주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보게 만들며 말했다. 이곳은 내 집이고 그 말은 엄마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안전해요. 그는 그녀를 가장 큰 손님용 방에 모셨다. 그가 자란 아파트 전체보다 큰 스위트룸이었다. 전용 테라스가 있었고 끝없이 펼쳐지는 듯한 도시의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2명의 개인 간호사를 고용했다. 경호원이 아닌 트라우마 회복 전문 간호사였다. 순자 씨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원짜리 시트가 깔린 침대에서 간호사가 생체 징후를 지켜보는 가운데 잠들어 있는 동안 민주는 사무실에서 5번째 커피를 마시며 보고서가 이메일로 도착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빴다. 시간은 오전 5시 30분이었다. 포렌식 회계사들은 무자비했다. 매달 4천만 원은 순자 씨의 계좌로 들어왔고 몇 분 후 은지가 설정한 자동 이체를 통해 돈은 옮겨졌다. 1천만 원은 은지 명의의 투자 계좌로, 500만 원은 성호 명의의 해외 계좌로, 나머지 2,500만 원은 공동 계좌로 들어갔다. 순자 씨의 계좌 잔액은 항상 0원이었다. 그 다음은 구매 내역이었다. 민주는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뺨을 맞는 것처럼 보았다. 3월 4일 고급 자동차 딜러십 8,500만 원. 성호를 위한 스포츠카. 4월 15일 고급 보석상 2,200만 원. 은지를 위한 시계. 5월 10일 두바이 5성급 호텔 800만 원. 6월 12일 명품 부티크 1,900만 원. 7월 18일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리조트 3,500만 원. 목록은 끝없이 이어졌다. 수년간의 방탕한 사치, 자동차, 여행, 옷, 성호의 도박 빚이 현금으로 지불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돈으로 왕처럼 살고 있는 동안 그들은 순자 씨에게 쓸모없는 짐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소셜미디어가 이야기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에게는 차단되어 있던 은지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은 이제 그의 조사관들에게는 공개되어 있었다. 저속한 부의 향연이었다. 두바이에서 부르즈 할리파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은지, 요트에서 웃고 있는 은지, 내 남편이 너무 잘해줘라는 문구와 함께 새로운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은지, 그의 남편 성호,
순자 씨에게 접시를 던졌던 남자였다. 민주는 통제된 힘으로 노트북을 닫았다. 그가 느꼈던 차가운 분노는 얼음 덩어리처럼 굳어졌다. 수현, 그가 인터폰으로 말했다. 옆 사무실에서 밤새 깨어있던 그의 비서가 즉시 들어왔다. 말씀하세요, 민준 씨. 내 일정을 모두 무기한 취소해. 그가 일어서서 정장을 매만지며 말했다. 차를 준비하고 경찰서에 전화해. 수십억 원 규모의 사기와 심각한 노인 학대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말하고 이 주소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알려. 그는 은지에게 사준 집의 주소를 건넸다. 직접 가시게요? 수현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한 가지 감정 외에는 텅 비어 있었다. 그가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돈을 훔쳤고 그녀의 존엄을 훔쳤고 내 사랑을 훔쳤어. 난 그 모든 것을 빼앗기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할 거야. 검은 마이바흐는 고급 교외의 자갈길을 미끄러져 내려가 그가 지불했던 지중해풍 주택 앞에 멈춰섰다. 완벽하게 손질된 잔디밭과 수입 야자수로 꾸며진 흠잡을 데 없는 외관의 저택이었다. 그것은 그의 죄책감으로 지어진 황금 우리였고 은지의 돈이 잔인함으로 장식한 곳이었다. 민주는 차에서 내렸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어두운 정장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침착했지만 그것은 포식자의 침착함이었다. 경찰차 2대가 조용히 그의 뒤에 멈춰섰다. 정장 차림의 형사 2명, 남자와 여자가 차에서 내려 고개를 끄덕였다. 내 신호를 기다려요.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사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거리를 유지했다. 민준은 돌길을 따라 현관문으로 걸어갔다. 그는 노크하지 않았다. 초인종을 눌렀다. 부드럽고 비싼 멜로디가 울렸다. 몇 초가 흘렀다. 마침내 문이 열렸다. 15살 난 조카 준수가 문을 열었다. 10대 소녀는 민준이 사준 수천만 원짜리 최신 가상현실 안경에 얼굴을 파묻고 민준에게 인사도 없이 지나쳐갔다. 엄마, 누구 왔어? 그는 어깨 너머로 소리치고는 페르시아 카펫 가장자리에 걸려 넘어졌다. 민준은 집으로 들어섰다. 공기는 탁했다. 값비싼 향수와 쏟아진 술 냄새가 났다. 고급스러운 거실에서 그는 은지의 남편 성호가 하얀 가죽 소파에 기대어 오전부터 병맥주를 직접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다. 벽만한 크기의 TV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다. 그때 은지가 부엌에서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나타났다. 그녀는 창백했고 공포에 질려 눈이 크게 뜨여 있었다. 분명 창문으로 민준의 차를 보았을 것이다. 민준아, 은지는 반가운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뭐 이런 깜짝 방문이야? 온다고 미리 말도 안 했잖아? 그녀는 그를 안으려 달려갔다. 민준은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아 세웠다. 그 행동은 너무나 차가워서 은지는 마치 맞은 것처럼 뒤로 물러섰다. 찾았어? 그녀는 즉시 전술을 바꾸며 이제 가식적인 걱정으로 목소리를 가득 채웠다. 아유, 세상에 얼마나 안심돼. 너무 걱정했잖아. 어디 있었어? 불쌍한 우리 엄마. 내가 말했잖아, 민준아. 치매라고. 미쳤어. 없는 일을 만들어내. 아유, 정말 창피해. 내가 갈게. 어디야? 민준은 그녀가 거짓말하는 것을 들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독이 든 비수 같았다. 그는 순자 씨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미쳤다고 하네요, 엄마. 그가 분노로 목이 메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순자 씨는 전화기에서 은지의 목소리, 자신을 고문했던 자의 목소리를 듣자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심하게 떨기 시작하며 민준의 팔을 잡았다. 안 돼, 오지 못하게 해줘. 그녀는 공포에 질려 눈이 휘둥그레진 채 애원했다. 안 돼, 은지야, 더는 안 돼. 제발, 나를 때리지 못하게 해줘. 더는 안 돼. 순자 씨의 겁에 질린 고백은 전화선을 침묵시켰다. 은지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 비난을 들었다. 은지야, 민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다. 민준아, 나는 그 노인이 거짓말하는 거야. 은지가 날카롭고 도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을 조종하는 거라고. 항상 당신을 조종했어. 항상 당신만 편애했잖아. 끝났어, 은지야. 민준이 말했다. 그는 전화를 끊었다. 이어진 침묵은 무거웠다. 민준은 자신의 품에 안겨 흐느끼는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를 꼭 붙들고 있었다. 이제 괜찮아요, 엄마 순자. 이제 괜찮아요. 그가 헝클어진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위로했다. 내가 왔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가 그녀를 안고 있는 동안 그는 그녀의 왼손에 필사적인 힘으로 쥐어져 있는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낡고 더러워진 그가 기억하는 작은 천주머니였다.
그녀는 그것을 가지고 3주 동안 거리를 헤매고 살아남았다. 그는 마리아 수녀가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거기 뭐 있어요? 그렇게 꽉 쥐고 있는 게 뭐예요? 순자 씨는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다른 손이 떨리며 주머니를 보호하듯이 덮었다. 이것이 전부야.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 유일한 것이야. 볼 수 있을까요? 그가 천천히 물었다. 마치 자신의 영혼을 건네는 것처럼. 순자 씨는 떨리는 주먹을 열고 천주머니를 그에게 내밀었다. 민주는 그것을 잡았다. 심장이 세게 뛰었다. 천은 땀과 비에 젖어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묶인 매듭을 풀고 두 손가락을 넣어 내용물을 꺼냈다. 사진이었다. 가장자리는 구겨져 있었고 표면은 갈라지고 습기로 얼룩져 있었지만 이미지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10살의 그 마르고 안경을 쓴 채 자랑스럽게 과학박람회 트로피를 들고 웃고 있었다. 그리고 7살의 은지가 찡그린 표정을 짓고 있었고 그 중간에 어머니 순자 씨가 두 사람을 팔로 안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순수한 자부심과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고 거의 타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싫어하고 창피하게 생각한다고 믿으며 학대에서 도망쳤다. 하지만 은지의 지옥에서 그녀가 살려낸 유일한 것은 그의 사진이었다. 민주는 목이 메이는 흐느낌을 터뜨렸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꼭 쥐었다. 증거는 반박할 수 없었다. 배신은 절대적이었다. 그는 마리아 수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은 수녀가 본 적 없는 차가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수녀님, 그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를 위해 그녀를 돌봐주세요. 몇 시간만요. 저는 집에 가서 쓰레기를 치워야 합니다. 민주는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지 않았다. 당장 돌아가지 않았다. 그가 느낀 분노는 너무나 순수하고 차가웠기 때문에 정확하게 행동해야만 했다. 먼저 그는 어머니 순자 씨가 안전한지 확인했다. 마리아 수녀님, 제발. 그가 억눌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를 안으로 모셔주세요. 개인실로 모셔주세요. 문 앞에 사람을 배치해서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아들아. 수녀가 떨리는 순자 씨의 어깨에 보호하듯 팔을 두르며 말했다. 여기에선 안전할 겁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제가 그렇게 말하기 전까지는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전화를 걸었다. 착한 사마리아인 선교회에 5분 안에 보안팀을 보내줘. 4명. 내 개인 허가 없이는 아무도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해. 그리고 강 박사님께 전화해서 알파 등급의 비상사태라고 전하고 이 주소로 지금 오라고 해. 마리아 수녀와 다른 수녀가 혼란스러워하는 순자 씨를 교회 안으로 안내하는 동안 민주는 골목에 서 있었다. 쏟아진 음식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수천만 원짜리 정장은 스튜와 골목의 흙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벽돌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심호흡하며 끓어오르는 화산을 억누르려 애썼다. 은지가 자신을 때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순자 씨의 겁에 질린 얼굴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구겨진 사진은 뜨거운 숯처럼 느껴졌다. 30분 후 도시에서 가장 비싸고 은밀한 개인 의사 강 박사님이 교회 안의 순자 씨 방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은 직업적인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 씨,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의사는 그를 옆으로 데리고 가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당신의 할머니를 수년 동안 알고 지냈어요. 아니, 알고 지냈다고 생각했죠. 은지 씨는 항상 너무 허약해서 방문이 어렵다고 말했어요. 제가 방금 진찰한 분은 허약한 것이 아니라 심각한 영양실조예요. 위험한 빈혈, 만성 탈수증, 그리고 의식이 있는 것이 기적일 정도의 심각한 비타민 결핍입니다. 민준의 위가 수축했다. 또 뭐가 있죠? 강 박사님이 한숨을 쉬며 얼굴을 문질렀다. 팔과 등에 손목에 오래된 멍자국이 있어요. 방어적 패턴입니다. 민준 씨, 누군가 그녀를 오랫동안 심하게 흔들었어요. 이건 낙상이 아니에요. 이건 학대입니다. 민준은 발 아래 땅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정신적 조작은 또 다른 문제였지만 육체적 폭력은 다른 차원이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그녀를 안정시켜주세요. 오늘 밤 제 집으로 이송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민주는 감정 없고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혈과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할 겁니다. 박사님이 말을 시작했다. 최고의 대우를 받을 겁니다. 처리하세요. 민준이 말을 끊었다. 그는 돌아서서 쇼퍼가 문을 열고 기다리는 마이바흐로 걸어갔다. 쇼퍼는 상사의 비참한 상태를 못 본 척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민준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다.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모든 것을 원해. 그가 한 말은 이것뿐이었다. 민준 씨, 무엇에 대한 모든 것이요? 변호사가 물었다. 김은지와 그녀의 남편 박성호. 지난 15년 동안 내 할머니를 돌본다는 명목으로 그들에게 보낸 모든 돈에 대한 완전한 보고서를 원해. 은행 거래 내역, 신용카드 구매 내역, 재산 기록, 소셜미디어 모든 것을. 포렌식 팀을 풀어. 비용은 상관없어. 내일 아침 6시까지 내 책상에 올려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준 씨, 그건 엄청난 양의 데이터예요. 며칠은 걸릴 겁니다. 아침 6시, 변호사. 민준이 말했다. 아니면 새로운 고객을 찾을 거야.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어머니 순자 씨는 개인 앰뷸런스에 실려 민준의 펜트하우스로 이송되었다. 그는 입구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휠체어에 움츠려 앉아 높은 천장, 대리석, 유리벽을 겁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마치 다른 종류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믿었다. 아들아, 너무 과분하다. 그녀는 팔걸이를 꼭 잡으며 속삭였다. 나는 여기 있을 수 없어. 이곳은. 엄마. 민주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보게 만들며 말했다. 이곳은 내 집이고 그 말은 엄마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안전해요. 그는 그녀를 가장 큰 손님용 방에 모셨다. 그가 자란 아파트 전체보다 큰 스위트룸이었다. 전용 테라스가 있었고 끝없이 펼쳐지는 듯한 도시의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2명의 개인 간호사를 고용했다. 경호원이 아닌 트라우마 회복 전문 간호사였다. 순자 씨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1,000만 원짜리 시트가 깔린 침대에서 간호사가 생체 징후를 지켜보는 가운데 잠들어 있는 동안 민주는 사무실에서 5번째 커피를 마시며 보고서가 이메일로 도착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나빴다. 시간은 오전 5시 30분이었다. 포렌식 회계사들은 무자비했다. 매달 4천만 원은 순자 씨의 계좌로 들어왔고 몇 분 후 은지가 설정한 자동 이체를 통해 돈은 옮겨졌다. 1천만 원은 은지 명의의 투자 계좌로, 500만 원은 성호 명의의 해외 계좌로, 나머지 2,500만 원은 공동 계좌로 들어갔다. 순자 씨의 계좌 잔액은 항상 0원이었다. 그 다음은 구매 내역이었다. 민주는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뺨을 맞는 것처럼 보았다. 3월 4일 고급 자동차 딜러십 1억 원, 성호를 위한 스포츠카. 4월 15일 고급 보석상 2,200만 원, 은지를 위한 시계. 5월 10일 두바이 5성급 호텔 1,000만 원. 6월 12일 명품 부티크 1,900만 원. 7월 18일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리조트 4,000만 원. 목록은 끝없이 이어졌다. 수년간의 방탕한 사치, 자동차, 여행, 옷, 성호의 도박 빚이 현금으로 지불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돈으로 왕처럼 살고 있는 동안 그들은 순자 씨에게 쓸모없는 짐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소셜미디어가 이야기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에게는 차단되어 있던 은지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은 이제 그의 조사관들에게는 공개되어 있었다. 저속한 부의 향연이었다. 두바이에서 부르즈 할리파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은지, 요트에서 웃고 있는 은지, 내 남편이 너무 잘해줘라는 문구와 함께 새로운 명품 가방을 자랑하는 은지, 그의 남편 성호, 순자 씨에게 접시를 던졌던 남자였다. 민주는 통제된 힘으로 노트북을 닫았다. 그가 느꼈던 차가운 분노는 얼음 덩어리처럼 굳어졌다. 수현. 그가 인터폰으로 말했다. 옆 사무실에서 밤새 깨어있던 그의 비서가 즉시 들어왔다. 말씀하세요, 민준 씨. 내 일정을 모두 무기한 취소해. 그가 일어서서 정장을 매만지며 말했다. 차를 준비하고 경찰서에 전화해. 수십억 원 규모의 사기와 심각한 노인 학대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말하고 이 주소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알려. 그는 은지에게 사준 집의 주소를 건넸다. 직접 가시게요? 수현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한 가지 감정 외에는 텅 비어 있었다. 응, 그가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돈을 훔쳤고 그녀의 존엄을 훔쳤고 내 사랑을 훔쳤어. 난 그 모든 것을 빼앗기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할 거야. 검은 마이바흐는 고급 교외의 자갈길을 미끄러져 내려가 그가 지불했던 지중해풍 주택 앞에 멈춰 섰다. 완벽하게 손질된 잔디밭과 수입 야자수로 꾸며진 잡을 데 없는 외관의 저택이었다. 그것은 그의 죄책감으로 지어진 황금 우리였고 은지의 돈이 잔인함으로 장식한 곳이었다. 민주는 차에서 내렸다. 그는 잡을 데 없는 어두운 정장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침착했지만 그것은 포식자의 침착함이었다. 경찰차 2대가 조용히 그의 뒤에 멈춰 섰다.
정장 차림의 형사 2명, 남자와 여자가 차에서 내려 고개를 끄덕였다. 내 신호를 기다려요. 민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사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거리를 유지했다. 민준은 돌길을 따라 현관문으로 걸어갔다. 그는 노크하지 않았다. 초인종을 눌렀다. 부드럽고 비싼 멜로디가 울렸다. 몇 초가 흘렀다. 마침내 문이 열렸다. 15살 난 조카 준수가 문을 열었다. 10대 소녀는 수천만 원짜리 최신 가상현실 안경에 얼굴을 파묻고 민준에게 인사도 없이 지나쳐갔다. 엄마! 누구 왔어? 그는 어깨 너머로 소리치고는 페르시아 카펫 가장자리에 걸려 넘어졌다. 민준은 집으로 들어섰다. 공기는 탁했다. 값비싼 향수와 쏟아진 술 냄새가 났다. 고급스러운 거실에서 그는 은지의 남편 성호가 하얀 가죽 소파에 기대어 오전부터 병맥주를 직접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다. 벽만한 크기의 TV로 축구 경기를 보고 있었다. 그때 은지가 부엌에서 손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나타났다. 그녀는 창백했고 공포에 질려 눈이 크게 뜨여 있었다. 분명 창문으로 민준의 차를 보았을 것이다. 민준아, 은지는 반가운 미소를 지으려 애쓰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뭐 이런 깜짝 방문이야? 온다고 미리 말도 안 했잖아? 그녀는 그를 안으려 달려갔다. 민준은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아 세웠다. 그 행동은 너무나 차가워서 은지는 마치 맞은 것처럼 뒤로 물러섰다. 찾았어? 그녀는 즉시 전술을 바꾸며 이제 가식적인 걱정으로 목소리를 가득 채웠다. 아유, 세상에 얼마나 안심돼. 너무 걱정했잖아. 어디 있었어? 불쌍한 우리 엄마. 내가 말했잖아, 민준아. 치매라고. 미쳤어. 없는 일을 만들어내. 아유, 정말 창피해. 내가 갈게. 어디야? 민준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를 지나쳐 거실 중앙으로 이동했다. 성호는 방해받은 것에 짜증이 나서 리모컨으로 TV 소리를 낮추었다. 그의 얼굴은 붉고 험악했다. 어머니는 영양실조였어요. 은지야. 민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고요하여 공기를 갈랐다. 그리고 오래된 멍자국도 있었어요. 성호는 소파에서 코웃음을 쳤다. 그 노인은 혼자서 넘어져요. 그가 술에 취해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맨날 비틀거리고 항상 거짓말을 하죠. 내가 문제라고 말했잖아. 이 모든 번거로움 때문에 우리에게 돈을 더 줘야 해. 민준은 천천히 몸을 돌려 성호를 바라보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를 정말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여동생의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순자 씨에게 접시를 내동댕이 쳤던 남자로서. 돈을 더? 민준은 섬뜩할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반복했다. 차고에 있는 당신의 스포츠카 5천만 원처럼 말이야? 아니면 지난달 라스베이거스에서 잃은 4천만 원처럼? 성호의 맥주병이 입으로 가는 중간에 멈췄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은지가 헉소리를 냈다. 그녀는 함정이 닫히는 것을 보았다. 민준아,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성호, 뭐? 거짓말할 필요 없어, 은지야. 민준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그는 휴대폰을 명품 잡지 더미 옆 대리석 커피 테이블 위에 놓았다. 화면은 4천만 원의 은행 이체 내역과 그 뒤를 이은 은지 계좌로의 즉시 이체 내역을 보여주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돈에 대해 몰랐어요. 민준이 치명적인 속삭임으로 말했다. 당신은 내가 어머니를 창피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죠. 당신은 내가 어머니를 싫어한다고 말했어요. 당신이 두바이에 가는 동안 어머니를 굶겼어요. 은지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두려움은 사라졌다. 공황 상태도 증발하고 훨씬 더 추악한 것으로 대체되었다. 30년 동안 응어리진 무언가였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지고 얼굴은 순수한 분노의 가면으로 일그러졌다. 마침내 해방된 그녀의 증오가 폭발했다. 그래야 마땅해. 은지가 날카롭고 히스테리컬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호화로운 집안에 울려 퍼졌다. 성호는 자신의 아내에게 놀라 쳐다보았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 은지는 민준에게 다가서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당신은 도망갔어. 장학금, 상, 당신의 완벽한 두뇌를 가지고 도망갔다고. 내 천재 아들. 그녀는 순자 씨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비웃었다. 나는 여기 갇혀서 고등학생 때 임신하고 그녀의 바보 같은 충고를 견디며 살았어. 은지야, 바꿔야 해. 그 애는 너에게 좋지 않아. 은지야. 당신만 칭찬하며 나를 설교하는 것을 견디면서 항상 당신만 자랑스러워하고 나는 한 번도 자랑스러워하지 않았어. 은지야. 민준이 도끼의 깊이를 깨달으며 속삭였다. 그 돈은 내 대가였어. 그녀는 그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다. 그녀의 얼굴은 그의 얼굴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었다.
수년간 그녀를 견딘 대가였어. 그녀의 사고를 수습하고 그 굴욕을 견딘 대가였다고. 당신은 나에게 빚졌어. 둘 다 나에게 빚졌어. 이어진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다. 은지는 헐떡였고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했다. 성호는 입을 벌리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10대 준수는 마침내 가상현실 안경을 벗고 창백하고 겁에 질린 채 복도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민주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가 잃어버린 여동생 때문에 마음이 찢어졌고 그가 발견한 괴물 때문에 마음이 굳어졌다.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방에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던 형사들은 보았다. 현관문이 열렸다. 형사 2명이 들어섰고 그들의 배지가 빛났다. 김은지 씨, 여자 형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백 감사합니다. 사기, 절도, 노인 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은지는 몸을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증오에서 완전한 공포로 변했다. 그녀는 경찰을 그리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안 돼, 민준아. 이럴 수 없어. 나는 내 여동생이야. 그리고 그녀는 내 어머니입니다. 민준이 죽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형사들이 그녀의 권리를 고지하고 그녀의 손을 등 뒤로 채울 때 은지는 마지막 애원과 함께 그를 바라보았다. 민준아, 제발 내 아이들을 생각해줘. 민준은 복도에 있는 창백한 10대 아이를 바라보고 이제 소파에서 떨고 있는 성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았어. 민준이 말했다. 그는 돌아서서 문으로 걸어갔다. 수갑을 찬 여동생이 끌려가는 것을 보지 않고 은지와 성호의 몰락은 빠르고 잔인했다. 형사들이 녹음한 자백과 민준의 팀이 파헤친 엄청난 양의 금융 증거로 인해 사건은 명백했다. 그들은 수십억 원 규모의 사기, 절도, 심각한 노인 학대 혐의로 기소되었다. 언론은 기생충 같은 여동생과 배신당한 억만장자의 이야기에 열광했지만 법적 승리는 민준에게 재처럼 느껴졌다. 그는 은지가 칼을 휘둘렀지만 자신이 그 학대가 일어나도록 허용했다는 것을 고통스럽도록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는 실패했다. 그의 천재적인 자부심은 돈으로 가족의 과거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었다. 그는 은행 송금을 사랑으로 착각했다. 매달 4천만 원이 시간, 전화, 단순한 존재의 행위를 대체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방치는 비단으로 감싸여 있었지만 은지의 적극적인 학대만큼이나 잔인했다. 그는 여동생에게 무기와 동기를 주었고 그 다음에는 등을 돌렸던 것이다. 체포 한 달 후 민주는 금융계를 충격에 빠뜨릴 만한 일을 했다. 그는 넥서스 AI의 CEO직에서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저는 인공적인 미래를 건설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짧은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이제 인간적인 현재를 재건하는 데 전념할 때입니다. 그는 회사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지분 대부분을 매각했다. 구름 위에 걸려있던 유리 펜트하우스를 팔았다. 고급 자동차 함대를 팔고 순자 씨의 감옥이었던 교회 주택을 청산했다. 그리고 그 재산의 일부로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 그것은 이순자 할머니 재단이라는 스타트업이었다. 막대한 자금을 가진 실제 조직으로 오직 한 가지 임무에 전념했다. 바로 자신의 가족에게서 재정적,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노인 피해자들을 구하고 법적으로 옹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집을 샀다. 푸른 언덕과 넓은 정원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시골집. 그의 실패를 상기시키는 도시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마지막 장면이 펼쳐진다. 1년 후 늦은 오후의 햇살이 커다란 참나무 잎사귀 사이로 스며든다. 민주는 낡은 청바지와 평범한 셔츠를 입고 땅에 무릎을 꿇고 있다. 그는 더 이상 기술의 거물이 아니다. 그저 손톱 밑에 흙이 묻은 36세의 남자가 장미 덤불을 심으려 애쓰고 있을 뿐이다. 아들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뒤에서 유쾌하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린다. 민주는 몸을 돌린다. 순자 씨는 포근한 담요에 쌓인 편안한 등나무 의자에 앉아있다. 1년간의 보살핌, 좋은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는 그녀를 변화시켰다. 살이 붙었고 하얀 머리카락은 빛나고 비록 오래된 트라우마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녀의 눈은 맑다. 그녀는 깨끗하고 따뜻한 옷을 입고 있다. 그녀는 그를 보고 웃는다. 그는 항상 숫자에는 천재였지만 손으로는 엉망이었다. 구덩이를 2배로 깊게 파야 해. 민주는 미소를 짓는다. 그의 얼굴이 거의 잊어버렸던 진정한 미소였다. 알아요, 엄마. 그래서 엄마가 여기 있어야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야 하니까. 그는 일어서서 현관 계단에 그녀의 발치에 앉아 10살 때 그랬던 것처럼 머리를 그녀의 무릎에 기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들은 잠시 침묵하며 바람 소리를 들었다. 순자 씨가 그를 바라보았다. 은지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더구나. 민주는 긴장했다. 무슨 내용이었어요? 미안하다고 했어. 질투가 그녀를 병들게 했다고. 내 용서를 바라지는 않지만 내가 그 행동을 한 여자가 내가 키운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했어. 순자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주는 침묵을 지켰다. 엄마는 그녀를 용서했어요? 그가 물었다. 순자 씨는 잠시 언덕을 바라보았다. 용서는 복잡한 거야, 아들아. 나는 그녀를 위해 기도해. 그녀가 평화를 찾기를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여기에 너와 함께 있어. 민주는 목에 덩어리가 맺히는 것을 느꼈다. 때때로 자신의 부주의에 대한 죄책감이 밤에 그를 깨웠다. 그는 여전히 자선단체 줄에 서 있던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마치 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순자 씨가 그의 어깨를 꽉 잡았다. 그날 교회에서 널 보았을 때 말이야. 민준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날 미워한다고 생각했죠. 아니, 순자 씨가 부드럽게 수정해 주었다. 잠시 그렇게 생각했지만 내 눈을 보았을 때 나는 수치심을 보지 못했어. 트로피를 들고 있던 10살짜리 똑같은 아이를 보았어. 내 천재 아들을 보았고 네가 나를 위해 돌아왔다는 것을 알았어. 민주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뺨에 댔다. 그리고 나도 엄마를요. 엄마 순자.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죄송해요. 순자 씨는 굵은 엄지손가락으로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용서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넌 이미 집에 왔어. 그는 눈을 감았다. 매달 4천만 원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평화를 마침내 느꼈다. 그는 평생을 자신의 과거로부터 도망치며 성공이라는 산더미 밑에 자신의 고통을 묻으려 애썼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진정한 보물,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항상 거기에 있었다. 구겨진 사진 속에, 할머니의 자부심 속에. 그는 세상을 정복했지만 그의 가장 큰 성취는 항상 그의 진정한 집이었던 여인에 의해 자선단체줄에서 발견된 것이었다.